꿈꾸는 자들의 섬, 유토피아.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완벽한 세상을 꿈꿔봤을 것이다. 걱정 없는 삶, 모두가 행복한 곳, 그런 꿈은 16세기 영국 한 법률가의 상상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토머스 모어, 그리고 그가 꿈꾼 세상은 유토피아였다.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뜻의 유토피아는 모어가 만들어낸 가상의 섬나라다. 그곳에는 사유재산도, 빈부격차도, 범죄도 없다. 사람들은 하루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학문과 예술을 즐긴다.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유토피아는 당시 유럽 사회의 모순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모델이었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출간 직후부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유토피아를 허황된 꿈이라 비판했고 어떤 이들은 실현 가능한 이상이라 옹호했다. 이 논쟁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사회의 여러 움직임들이 유토피아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는 사유재산 없이도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토피아의 절제와 균형의 가치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획일성과 통제라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살며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 국가가 정해준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억압된 사회는 과연 진정한 유토피아일까? 또한 유토피아의 평화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유지된다. 유토피아인들은 외부 세계를 야만적인 곳으로 여기며 전쟁을 통해 노예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유토피아의 이상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유토피아 몽상적 사회주의자 토머스 모어의 꿈. 서유럽 사상에서 유토피아의 역사는 보통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이상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어의 1516년 저서 유토피아를 시초로 하여 캄파넬라의 1623년 태양의 나라, 베이컨의 1627년 뉴아틀란티스 등 근세 초기, 즉 16, 17세기의 유토피아 사상이 연이어 출현한 시기를 그 탄생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토피아의 소표지에는 라틴어로 최고 상태의 공화국에 이르는 황금의 안내서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상적인 공화국을 다룬 책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 책 초반부에서 토머스 모어는 아코리아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인데 유토피아가 어디에도 없는 곳일 뜻이라면 아코리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족속이라는 뜻이다. 모어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아주 친숙하게 들린다. 아주 오래전 이 나라의 국왕은 이웃나라의 왕위 계승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곧 그 나라의 합병만큼이나 통치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 획득한 나라의 사람들이 언제나 반란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다른 침략자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코리아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건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건 전쟁을 해야 했고 그래서 항시 군대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 늘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많은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갔으며 또 인명피해가 계속되어 평화의 가능성은 아예 없어 보였다. 전쟁이 계속되자 이 나라 사람들은 절도와 살인 충동에 물들게 되었고 또 국왕은 두 나라를 통치하느라 어느 한편에서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바람에 법은 무시되었다. 플라톤의 시대 이래 법률가, 철학자, 혁명가들은 정기적으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어왔다. 토머스 모어는 이런 공동체를 가리키는 조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그대로 굳어졌다. 우리는 유토피아가 천국의 에덴 동산, 고대의 황금시대에 필적할 만한 민간사회의 이상적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시대의 유토피아는 노동자 공화국, 사회주의 도시 국가, 에인랜드식의 천재 자유주의자들의 고리병역 등의 형태를 취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대문학은 유토피아를 은밀하게 부패한 사회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어술라 르긴의 단편소설 오멜라스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에서 오멜라스 시는 지상의 천국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해야만 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다. 다수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면 소수의 학대는 문제도 아니라는 논리가 횡행하는 것이다. 유토피아에서 모어는 절반은 공산주의적이고 절반은 수도원적인 평등하고 기후를 내세우는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해야 한다. 개인 재산은 허용되지 않고 황금은 침실의 요강이나 죄인을 묶는 쇠사슬용으로만 사용된다. 배움은 높이 평가되나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너무 지나치게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관습은 합리적이면서 혁명적이다. 결혼하려는 남녀는 먼저 상대방의 알몸을 보아야 한다. 생각 속의 범죄는 실제로 저질러진 범죄만큼이나 비난을 받는다. 법률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법률가는 필요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유토피아 사람들은 용병을 고용한다.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인간을 박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의 신앙 선택은 순전히 의지의 작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넘치게 가지고 있는 부자이다. 인간이 즐겁고 평화롭게 살고 온갖 근심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며 생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면 이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각자는 자신의 생계와 행복, 나아가 가족의 생계와 행복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발간한 이래 독자와 학자들은 그 의미를 두고서 논쟁을 해왔다. 어떤 사람은 유토피아를 확대된 경고 혹은 수준 높은 농담 정도로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진지한 정치적 설계도라고 믿었고, 또 어떤 사람은 16세기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았다. 어떤 경우이든 이 책의 번역자 로버트 애덤스는 적절한 논평을 가하고 있다. 후대의 모든 세대들에게 새로운 프로필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제시된 모든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경쾌하면서도 민첩하고 그러면서도 진지한 저작이다. 토머스 모어는 누구인가? 유토피아라는 책 한 권으로 일약 유명해진 토머스 모어는 그 책만큼이나 역설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잘 알다시피 오늘날 이상세계를 뜻하는 단어로 종종 사용되는 유토피아는 실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또한 책 속에서 유토피아, 이 사회상을 전달하는 주인공 라파엘 히슬로데아우스는 헛소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주인공 라파엘은 이렇게 말한다. 양입니다. 보통 아주 조금밖에 먹지 않는 이 유순한 짐승이 이제는 사나운 식욕을 갖게 되어 사람까지 먹어치우게 된 것 같습니다. 들과 집과 도시,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립니다. 라파엘은 이 권에서 우리를 유토피아 섬으로 안내한다. 이곳은 아주 적은 법률만 가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덕이 존중되는 나라이며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세상이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이 공공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창고가 가득 차 있는 한 결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분배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누구나 부자입니다. 유토피아의 원제목은 사회생활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섬에 대한 유익하고 즐거운 저서이다. 이 책은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빚어진 영국 사회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책에 그려진 유토피아 공산주의 사회이다. 토머스 모어가 이 같은 사회를 그려보인 것은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곳, 특히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세계를 묘사한 것이다. 이 같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다. 정리하면 모어는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 섬에 대한 헛소리를 책으로 써낸 것이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자신의 소설을 헛소리로 풍자했던 만큼이나 그의 생애 역시 자신이 그려낸 이상사회와는 거리가 있었다. 토마스 모어의 생애는 파란만장했다. 그는 10년 가까이 수도사가 되고자 고행의 길을 걸었으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17살 소녀와의 결혼으로 포기해버린 성직자의 꿈, 전제적인 왕권을 부정하면서도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소심인성, 한때 종교적 관용을 주장했음에도 직접 개신교도를 잡아들여 집에 가두어버리는 이중성, 사형 판결이 두려워 본인의 신념을 포기해버렸지만 막상 사형을 앞두고서는 농담이나 주고받는 대담함 등 그의 생애 전반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은 풍자로 가득했던 그의 유토피아만큼이나 유머러스하다. 그는 탁월한 수완과 식견으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어 1529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왕의 이혼에 끝내 동의하지 않고 1532년 관직에서 물러났다. 1534년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다가 1535년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베르길리우스가 꿈꾸 나르카디아.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작품 전원시에서 아르카디아라는 이상적인 땅을 묘사했습니다. 폭력과 질병이 없는 평화로운 시골, 씨만 뿌리면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낙원, 사람들은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예술을 즐기며 살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베르길리우스가 꿈꾼 아르카디아의 모습입니다. 아르카디아는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고통받던 로마인들에게 아르카디아는 평화와 조화, 풍요를 상징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르카디아 주민들은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전에는 잠깐 일하고 농사를 지은 후 성대한 점심 식사를 즐기고 긴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노래와 춤, 술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르카디아 사람들이 술을 즐기면서도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과학문화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건강하고 절제된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일 떠오르는 태양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모습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아르카디아에는 왕자나 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왕이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와 권력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평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최근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개인의 행복감을 저해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카디아의 평등사회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르카디아는 베르길리우스 이후 수많은 문학과 예술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아르카디아를 주제로 한 그림, 조각, 문학작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아르카디아가 단순한 상상의 공간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반영하는 이상향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아르카디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삶,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체 의식 회복 등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르카디아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꿈꾼 아르카디아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카디아가 제시하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아르카디아를 통해 잃어버린 삶의 가치를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여가 시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경쟁과 개인주의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중세 유럽인들이 꿈꿨던 코케뉴. 중세 유럽인들은 코케뉴라는 무릉도원을 꿈꿨다. 저 멀리 섬으로 존재한다고 전해지는 코케뉴는 원할 때마다 음식이 한없이 나타나는 장소이다. 오븐에 구운 고기, 석쇠에 구운 생선, 소를 넣은 거위요리, 과일 파이를 단지 떠올리기만 하면 생겨나기에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강에는 와인이 흐른다. 몇 번을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마셔도 컵은 맥주로 가득 찬다. 몇몇 건물은 심지어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잠도 원하는 만큼 잘 수 있다. 원하기만 하면 해가 진다. 임신이나 그 어떤 법적 말썽 없이 상대방이 동의만 한다면 원하는 만큼 누구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화려한 색상의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다. 중세의 고급 천으로 만든 옷은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호주머니는 금으로 불룩하다. 무엇보다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음식은 저절로 자라난다. 접시는 저절로 닦인다. 불은 알아서 피워지고 꺼진다. 가난과 힘든 육체노동에 시달리며 늘 배를 골고 성을 억압당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고 먹고 놀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일할 필요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당연했다. 중세 음악가들은 코케뉴를 소재로 노래를 불렀다. 엄마들은 코케뉴 자장가로 아이들을 달래 재웠다. 그렇게 코케뉴는 힘겨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달콤한 백일몽이 되었지만 분명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왕국을 상상만 하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자신들의 잔인한 운명에 씁쓸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케뉴는 단순한 낙원에 대한 동경을 넘어 당시 사회의 결핍과 억압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중세 유럽인들에게 음식은 가장 큰 욕망이었고 코케뉴의 무한한 음식은 이러한 결핍에 대한 갈망을 상징했습니다. 힘겨운 육체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노동 없는 삶은 간절한 꿈이었고 코케뉴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사회 규범 속에서 억압된 성적 욕망은 코케뉴에서 자유롭게 표출되며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했습니다. 사실 코케뉴는 중세 유럽만의 독특한 상상이 아닙니다. 동양의 무릉도원, 그리스 신화의 황금시대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은 존재해왔습니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반영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코케뉴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사회는 무한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코케뉴와 유사한 환상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가상현실 속에서 욕망을 충족하고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판 코케뉴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과도한 소비는 환경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상현실 속의 삶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케뉴는 현실 도피적인 욕망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코케뉴를 통해 우리는 현실의 불평등, 억압, 결핍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상향을 꿈꾸는 인간의 영원한 갈망. 무릉도원.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골짜기, 세상의 시름을 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동양의 이상향 무릉도원은 예로부터 수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어왔다.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처음 등장한 이 신비로운 공간은 현실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인간의 영원한 갈망을 상징한다. 무릉도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도연명은 무릉도원을 현실 세계와 단절된 유토피아로 묘사하며 속세의 혼란을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후 무릉도원은 불교의 극락정토, 도교의 신선세계, 유교의 이상사회 등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담게 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무릉도원을 단순한 이상향이 아닌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무릉도원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는 당시의 계급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무릉도원의 자연 친화적인 삶은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문제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무릉도원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지닌다.
경쟁과 불안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무릉도원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이상향으로 작용한다. 무릉도원의 평화로운 삶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이자 인간관계의 회복과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무릉도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지만 우리는 무릉도원을 닮은 공간을 찾아 떠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예술 작품을 통해 무릉도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무릉도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 무릉도원을 만들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무릉도원을 가꾸는 일이다. 무릉도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 1931년 영국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는 현재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25세기의 암울한 미래상을 그려냈다. 그가 상상한 사회는 완벽하게 자발적인 디스토피아이다. 그의 작품 멋진 신세계는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간의 개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사회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호화사치품이 어디에나 넘쳐나고 물질적인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인격 약품 때문에 사람들은 늘 미소 짓고 행복한 듯 보인다. 섬뜩하게 상냥한 빅브라더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 레크리에이션, 오락, 무제한적인 섹스를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다양한 기쁨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렇게 완전한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헉슬리는 군사적 힘이나 독재 권력이 아닌 만족 추구가 궁극적으로 인간 자유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멋진 신세계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항상 가질 수 있는 대가로 개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전제정치 아래 살지는 않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물질과 개성을 맞바꾸는 거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헉슬리가 만족을 궁극적인 위험이라며 두려워했던 이유이다. 사람들은 늘 폭정에 대항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물질주의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로 굴복할지도 모른다. 서구에서 소비주의가 첫 번째로 대성황을 이루던 1920년대 말, 그 책을 쓰면서 헉슬리는 거침없이 증가하는 물질주의의 싹을 보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도 물질주의는 여전히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주의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헉슬리가 경고한 바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개성을 잃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게 만든다. 플라톤의 완벽한 사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새로운 시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제시한 완벽한 사회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해석을 낳으며 정치 철학의 근간을 이루었다. 플라톤은 철인왕이 통치하는 이상국가를 통해 정의와 지혜가 실현되는 사회를 꿈꿨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플라톤의 완벽한 사회는 그의 저서국가에서 상세히 묘사된다. 그는 사회를 세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학자는 지혜를 바탕으로 통치하고 군인은 용기를 바탕으로 국가를 수호하며 생산자는 절제를 바탕으로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플라톤의 이상을 단순한 계급사회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톤은 각 계급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조화와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노예제도를 비판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플라톤의 완벽한 사회는 현대사회에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그는 정의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구상했다. 오늘날에도 정치 부패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플라톤의 이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일깨워준다. 둘째, 플라톤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전체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그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현대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셋째, 플라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철학적 교육을 통해 시민의 지혜와 도덕성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이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늘날에도 교육은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플라톤의 교육 철학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찰과 배움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